이런 여자가 우리 그룹 회장 부인이라니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불순한 피가 섞인 아이를 회장님 후계자로 고려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승객과의 은밀한 관계로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회장님을 유혹했다는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잠깐, 그건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 경비! 이 모녀를 당장 내쫓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5살 김하은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은입니다. 올해 25이 된 패션 디자이너예요. 지금은 제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10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그 사건을 마침내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2014년 봄, 제가 15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마포의 작은 빌라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던 제게 세상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고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해 3월 엄마의 생활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줄어들었고 대신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고급 스파와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셨고 옷장에는 어느새 명품 가방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는 KS그룹 윤정우 회장과의 재혼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회장은 재계 10위권 그룹의 수장이었고 10년 전 작고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저와 동갑인 딸이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압구정동 타워 팰리스 60층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450평의 초호화 인테리어를 한 집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집 안에는 메이드 3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고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집 앞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윤 회장의 딸 서유진과의 첫 만남은 차가웠습니다. 명문 중학교에 다니는 그녀는 저와 같은 4월생이었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고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 회장은 자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방 전체를 핑크빛으로 꾸미고 최신 전자기기들을 선물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그런 선물들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점차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엄마를 꾸몄고 재벌가의 예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매주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음식을 해주시던 엄마는 이제 메이드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사 일주일 만에 유진이 다니는 명문 사립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첫날부터 등 뒤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따가웠습니다. 승무원 출신 어머니의 재혼, KS그룹 회장의 후처 딸이라는 꼬리표가 교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새 방의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울음을 삼켰습니다. 옆방에서는 유진의 친구들과의 파티 소리가, 거실에서는 엄마와 윤 회장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벽이 보이던 마포빌라의 작은 방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답답하던 방이 왜 그리도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워 팰리스에서의 아침은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메이드들의 발소리가 시작되었고 7시면 어머니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던 아침 식사 대신 메이드가 차려주는 호텔 같은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교는 윤 회장의 전용 기사가 담당했습니다. 검은색 에쿠스 안에서 유진과 나란히 앉아 있는 15분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늘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면 유진이 먼저 내렸고 저는 잠시 기다렸다 뒤따라 내렸습니다. 명문 사립중학교의 교실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친구들은 주말 골프 레슨과 유학 계획을 이야기했고 방학 때의 몰디브 여행을 마치 동네 마트 다녀오듯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과거의 제 생활을 이야기하기엔 너무 초라했고 현재의 생활을 말하기엔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자리를 피했고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메이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었지만 마포 시절 어머니가 아침마다 싸주시던 김밥이 더 그리웠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곳에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대부분 사교 모임에 나가 계셨고 윤 회장은 늦은 밤에야 귀가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늘 유진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대부분 혼자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메이드들이 코스 요리처럼 음식을 서빙했고 저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먹어치웠습니다. 가끔 윤 회장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가족 식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유진은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으로 TV에 나왔습니다. 재개 모임에 참석한 어머니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윤 회장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귀가하시던 예전의 어머니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외롭기만 했습니다. 6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포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그리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타워 팰리스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벌가의 며느리 수업에 더욱 몰두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예법 선생님과의 수업, 화요일은 차 예절, 수요일은 와인 테이스팅, 목요일은 미술품 감상, 금요일은 클래식 음악 수업으로 빼곡했습니다. 주말에는 재계 사모님들과의 골프 모임이 이어졌고 저녁에는 자선 행사나 문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윤 회장은 예상 밖으로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주 성적표를 확인했고 과외 선생님도 최고 수준으로 채용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은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 피아노는 줄리아드 졸업생이 맡았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와 단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유진의 질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학교에서 제 사물함에 악의적인 낙서가 발견되었고 체육복이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유진의 친구들이 저를 향해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조용한 동조가 이어졌습니다. 교실에서는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했고 조별과제에서도 늘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지위가 확고해질수록 저를 향한 시선도 복잡해졌습니다. KS그룹 회장의 후처 딸이라는 위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과도한 관심을 보였고 친구들은 경계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면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새로운 뒷이야기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윤 회장이 가족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별장에서 보내는 3주간의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친구들과의 미국 여행을 고집했고 결국 가족 휴가는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윤 회장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마지막 일주일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표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별장, 전용 요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교 모임을 이어갔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현지 가정교사와 함께하는 프랑스어 수업과 문화체험이 일정의 전부였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 어머니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KS그룹의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재단의 이사직도 제안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재혼의 모델로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았고 패션 잡지의 화보 촬영도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화려한 세계로 빠져들어갔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타워 팰리스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KS그룹의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하는 익명의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것입니다. 기사에는 어머니의 대학 시절 사진들과 승무원 시절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지에 대한 억측성 보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재혼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학교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실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쉬는 시간마다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급식실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기사 삭제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법무팀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재계 모임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윤 회장의 전처 가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던 전처의 친정 어머니가 급히 귀국했고 이사회에서는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식사 자리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사물함에서 준비하던 50주년 기념행사 기획안이 사라졌고 며칠 후 그 내용이 경쟁사 계열사 회장 자제가 다니는 학교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럽게 저를 향했고 유진의 친구들은 이 사건을 더욱 크게 부풀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직에서 물러났고 재단 이사직도 사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오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식사도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렸습니다. 하교 후 집에 바로 들어가는 대신 늦은 저녁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홀로 타워 팰리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거실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홀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 시절 힘들어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타워 팰리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절친한 친구 서연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 찾아온 서연은 윤 회장님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사물함에서 사라진 기획안은 유진이 직접 가져갔고 이를 경쟁사에 전달한 것도 유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과거를 폭로한 기사 역시 유진이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저와 어머니를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친구들을 동원해 학교에서 저를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처 가족들의 귀국도 유진이 직접 연락을 취해 성사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친구의 행동을 모른 채 할 수 없어 이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타워 팰리스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 회장은 서재에 홀로 머물렀고 유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방을 찾아와 오랜 시간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 회장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상실감과 두려움, 아버지의 관심이 저에게로 향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회사 임원들이 자신이 아닌 저를 차세대 경영자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윤 회장은 유진을 징계하는 대신 가족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심리 상담사를 만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회복도 시작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해명했고 어머니의 과거를 폄하하는 것에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오히려 승무원 출신의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재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고, 서연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보내는 일도 줄어들었고, 조별과제에서도 자연스럽게 팀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타워 팰리스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유진과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타워 팰리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모든 것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후계 구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쏟아졌고, 언론에서는 어머니의 임신을 황혼의 로맨스로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적대감 대신 깊은 침묵으로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등교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생활이 이어졌고, 주말에 가족 상담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예상과 달리 매우 기뻐했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회장의 늦은 나이의 임신은 경영 승계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고,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어머니의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출산 후 미국 이주를 제안하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신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구토 소리와 한숨 소리는 그런 어머니의 강인한 표정이 가면이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재계 모임에서 들려오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어머니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유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년 전 신청했던 영국의 명문 보딩스쿨 입학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막연히 지원했던 학교였지만 지금은 이 복잡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서 우연히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동생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진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비슷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유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신, 유진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임신 5개월 차 검진에서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자아이 둘이라는 소식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KS그룹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고 주식시장은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처의 친정어머니는 급히 귀국길에 올랐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즉시 발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미 유진이 승계자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쌍둥이 소식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해 향후 태어날 아이들의 경영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대신 유진의 승계자 지위를 확고히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윤 회장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진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한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했던 시간들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 회장의 재혼 당시 맺은 계약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 나아가 어머니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소송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조기 진통 증세가 나타났고 결국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처방했지만 병실까지 찾아오는 기자들과 끊이지 않는 소문들은 어머니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유진의 친구 서연의 아버지가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 병원장이었고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직접 부탁해 어머니를 위한 특별병동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그곳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원이 길어지면서 타워팰리스의 일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윤 회장은 매일 아침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근했고 저녁에도 잠깐이나마 병실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안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드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집안 행사를 정리하는 등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전환점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전처의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지만 뜻밖에도 그분은 소송 취하를 알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유진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눴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경영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재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세대와 신분을 초월한 화해의 미담으로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재계에서도 어머니의 결단력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S그룹의 주가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사회의 분위기도 누그러들었습니다. 변화는 가족관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매일 방과 후 병원을 찾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고 쌍둥이들의 태명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공부를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유진이 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주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올 무렵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퇴원을 허락했고
대신 절대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타워 팰리스로 돌아온 어머니를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방을 꾸몄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 있던 앤틱 가구들을 내어주었고, 저는 마포 시절 찍은 어머니와의 사진들로 작은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회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KS그룹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패션 사업부를 신설하고 어머니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 시절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재능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병상에서도 패션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틈틈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조언자를 자처했고 저는 어머니의 스케치를 디지털 작업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봄 KS그룹의 패션 사업부 론칭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임신 말기였지만 병상에서도 열정적으로 기획에 참여하셨습니다. 최고급 소재 공장과 디자이너 영입을 위해 유진이 직접 발로 뛰었고 저는 어머니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업 방향은 독특했습니다. 승무원 시절 어머니가 경험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는 프리미엄 유니폼 라인이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항공사, 호텔, 병원 등 다양한 현장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니폼을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진과 저는 밤새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켰고 마침내 건강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탄생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동생들을 안아보면서 눈물을 보였고 저는 처음으로 언니라고 불러주는 유진의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윤 회장은 처음 손자들을 본 순간 모든 경영상의 걱정은 잊은 듯 보였고 오직 가족의 행복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패션 사업부의 일은 유진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특히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고 이는 나중에 프로젝트의 큰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타워 팰리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쌍둥이들의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해진 집안은 이전의 차갑고 형식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이드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집안의 공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가을이 되어 패션 사업부의 첫 컬렉션이 공개되었습니다. 런칭쇼에는 재계 인사들과 미디어가 대거 참석했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문위원으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특히 승무원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스피치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타워 팰리스 옥상 정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윤 회장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현재 타워 팰리스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쌍둥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KS그룹의 패션 사업부는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후배 승무원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유진은 3년 전 KS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룹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소개했고 이는 제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자신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유진이 이끄는 패션 사업부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윤 회장은 작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은 쌍둥이들과 골프를 치는 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분의 벽이, 때로는 오해가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포의 작은 빌라에서 타워 팰리스로 이사 오던 날, 저는 이곳을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쌍둥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시작되는 하루, 저녁이면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 주말이면 함께하는 브런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지만 이제는 메이크업이나 헤어 손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쌍둥이들의 아침을 직접 챙기고 등굣길에 안아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끔 예전 승무원 시절의 유니폼을 꺼내보시면서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시지만 그 표정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함이 묻어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재계의 스캔들이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해온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특별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서로를 믿으며 진정한 가족으로서 다음은 서지민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올해 35이 된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25년 전 제 인생을 바꾼 그 시절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1998년 봄 1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함께 청담동 스카이팰리스 38층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구로동의 좁은 고시원에서 살던 우리는 어머니가 스카이팰리스 오너, 가족의 가정관리인으로 일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500평대의 초호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도시 전경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우리는 가사 도우미를 위한 별도의 공간인 38층 보조주방 옆 작은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매일 밤 별들의 향연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급 가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고 디지털 도어록부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거실의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나서 마치 거울처럼 제 모습을 비춰냈고 주방의 최신식 가전제품들은 외계에서 온 물건처럼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엄격한 규칙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메인 주방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고 38층과 39층을 연결하는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는 주인 가족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스쿨버스를 기다렸고 방과 후에는 다시 38층으로 올라와 숙제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주방 준비를 하셨습니다. 호텔 출신 전문 요리사와 함께 일하면서 고급 요리를 배우기도 하셨죠. 저는 혼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등교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어머니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늦은 시간, 우리만의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피곤해도 제 작은 방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구로동에서의 추억,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첫 여름날 밤 한강의 불꽃놀이를 보며 어머니와 함께 나눈 시간들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저는 이곳만의 특별한 규칙들을 하나둘 배워나갔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영국에서 공수해온 프리미엄 침구류로 침구 교체가 이루어졌고 수요일마다 프랑스 브랜드의 디퓨저 향이 바뀌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꽃병에는 매일 아침 생화가 새롭게 꽂혔고 와인셀러의 온도는 항상 12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주인 가족이 외출했을 때는 창문의 각도까지 신경 써서 자연광이 고가구의 도장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셨죠. 처음에는 이런 어머니의 꼼꼼함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프로페셔널로서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과도 철저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조식 시간에는 주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식사를 해야 했고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은 물론 금지였고 휴게 공간이나 수영장이 있는 39층은 꿈에서도 가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처음으로 스카이 팰리스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 가족이 휴가를 떠난 8월의 어느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메인 주방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최고급 주방 시설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날 만든 김치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오는 날이면 우리의 존재를 더욱 숨겨야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고, 심지어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이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부끄러워할 것도 숨을 것도 없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의 주인은 최 회장님 가족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 회장이셨고, 사모님은 유명 문화재단 이사장이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저보다 3살 많은 딸 수아가 있었는데, 명문 국제학교에 다니며 매일 영어 과외를 받았습니다. 수아는 39층 개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고급 승마 클럽에 다녔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였지만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수아는 영어로 인사를 했고, 저는 한국말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최 회장님 가족의 일상은 마치 잡지에서 보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유기농 재료로 준비됐고, 식기는 프랑스 수제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저녁이면 39층 다이닝룸에서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가 제공됐고, 주말 브런치는 마치 호텔 뷔페처럼 다양한 메뉴로 준비됐습니다. 어느 날 수아의 16번째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39층 전체가 파티장으로 변신했고,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가 자제들이 초대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39층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닌 어머니를 도와 서빙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워했고, 저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정리했습니다. 수아가 받은 생일 선물 중에는 최신형 노트북, 명품 가방, 심지어 제주도의 승마장 지분도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어머니가 야근 후에 사오신 작은 케이크가 전부였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러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화려한 파티 속에서도 수아의 눈빛에서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는 비록 작은 방이지만 매일 밤 어머니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결국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청담동에서 살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구로동에서 전학 온 저는 청담초등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외제차로 등하교를 했고, 도시락도 유명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것들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는 늘 중간쯤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구석에 숨지도 않는 위치였죠.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으로 향했지만 저는 곧장 스카이 팰리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청담동 스카이 팰리스에 산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우리 집이 아닌 어머니의 일터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자고 했지만 항상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단체 과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조별로 모여 공부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집을 번갈아 가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사 준비 중이라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없다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고 점점 제 마음속에는 작은 죄책감이 자라났습니다. 방과 후면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스카이 팰리스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도서관에서 2~3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은 제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고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좋아했던 책은 작은 아씨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애로 가득한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 때쯤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38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다시 가정부의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는 늘 짐이나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99년 겨울 스카이 팰리스에서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댁수아가 독감에 걸린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회장님도 늦은 밤까지 회의가 있으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정교사나 비서가 돌보았겠지만 그날은 모두가 연말 모임이 있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39층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수아의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회장님은 어머니에게 수아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급히 회의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수아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 크기는 우리 집 전체보다 컸고 벽에는 세계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의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아는 작은 새처럼 침대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아의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수아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수아에게도 들려주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수아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해열제가 듣지 않아 끙끙 앓으면서도 처음으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예의도 잊은 채 그저 또래 아이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모님이 자주 집을 비우는 것, 회장님은 늘 바쁘신 것,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운 것까지. 새벽녘 수아의 열이 조금 내리고 잠이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방 안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거기에는 수아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다음 날 수아는 마법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갔지만 뭔가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끔 저를 마주칠 때면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고 어머니가 준비한 간식을 조용히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작은 창을 하나 열어두게 된 것 같았습니다. 2000년 봄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최 회장님 댁에서 큰 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한 중요한 자리였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행사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저는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 걱정되어 몰래 따라가 보니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파스를 붙이고 계셨습니다. 허리와 무릎에 하얀 파스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손목에는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동안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민아, 엄마는 이 일이 좋아. 이 일을 하면서 너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잖아 라고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날 저녁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어머니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르셨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허리의 고통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먹는 도시락, 입는 교복, 다니는 학원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38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만류하셨지만 제 진심을 아셨는지 조용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병에 꽂는 생화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정성이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어머니의 땀방울이었으며 향기로운 음식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그해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여름의 끝자락 스카이 팰리스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댁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모님의 친정어머니,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귀국하신 할머님이었습니다. 할머님은 39층 게스트룸에 머물면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할머님은 한국의 가정부 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불편해하셨습니다. 특히 어린 제가 38층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은 사모님께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정부는 처음 봤어. 다른 가정부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셨습니다.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시면서 할머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신경 쓰셨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조정해서 할머님의 산책 시간을 피했고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저희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님 때문에 자신도 많이 불편하다며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곧 미국으로 돌아가실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줘. 수아의 이 말은 작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은 계속해서 사모님께 우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셨고 특히 제가 수아와 같은 또래라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완벽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런 현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매일 밤 저를 안아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으로 인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님이 갑자기 위장병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결국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할머님을 부축해 응급실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할머님의 위장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을 챙기고 병실을 정돈하는 일까지 어머니는 평소처럼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할머님을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을 피해 죽을 끓여오시고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계피차를 준비하시는 등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처음에 할머님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경계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밤새 병실을 지키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모습에 감동하신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할머님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시며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참 착한 아이라며 가끔 과일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님이 사모님께 우리 집은 복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향했던 날카로운 시선이 따뜻한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할머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할머님은 떠나시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잘못 봤어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집에 계셔서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는데 그 안에는 미국에서 가져오신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묵묵한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결국 할머님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편견도 시간과 정성으로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아는 이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어머니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 스카이 팰리스에서 통학하기가 힘들 것 같다며 강남 인근에 원룸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월세는 물론 관리비까지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었고 어머니의 월급도 인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도 이 제안에 동의하셨고 어머니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8층 작은 방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난 3년을 회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룸으로 나가는 대신 외할머니 댁 근처의 중학교로 진학하고 싶다고, 그곳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면 어머니는 스카이 팰리스에서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거다고. 처음에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더니 오히려 안심하신 듯 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진학과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아쉽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스카이 팰리스에서의 마지막 봄을 보내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독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스카이 팰리스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38층 작은 방에는 여전히 필요한 물건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수아가 몰래 38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던 수아는 작은 선물을 건네며 언제든 편지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은 수아가 쓰던 도시락 가방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부러워하던 것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는 진심으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너무 높아서 무서웠던 38층이 이제는 마치 구름 위에 아늑한 둥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매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은 저희가 떠나는 날 직접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회장님도 잠시 들르셔서 제 졸업을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의 노고를 치하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모님이 준비하신 장학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매년 학업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한 복도, 한강의 일출과 일몰, 야경 속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스카이 팰리스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외할머니 댁에서 저와 함께 쉬십니다. 수아는 가끔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최근에는 자신도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층에서 보낸 4년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챕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계급과 편견을 뛰어넘는 인연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청담동을 지나다 스카이 팰리스를 올려다보면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38층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았던 세상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지금의 제가 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